빗줄기는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위로 쏟아지는 장대비는 마치 하늘이 무언가를 씻어내려는 듯 격렬했다. 우산을 든 사람들은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고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삼켰다. 강남의 한적한 골목길. 은미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젖은 옷을 털며 작은 카페 문을 나섰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등록금과 생활비 계산으로 복잡했다. 의대생이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끝없는 공부와 함께 무거운 경제적 부담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사가 되겠다는 꿈은 그녀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바로 그때 굉음과 함께 번개가 섬광을 터뜨렸다. 은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며 가로수를 들이받는 충격적인 광경이었다. 끼익 하는 소의 긁히는 소리와 쾅 하는 충돌음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차량은 옆으로 뒤집힌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멈춰 섰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폭발의 위험, 부상의 공포가 그들을 짓눌렀다. 은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본능적으로 그녀의 의학적 지식이 경고음을 울렸다. 골든타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녀는 공포 대신 책임감을 느꼈다. 젖은 가방을 옆으로 던져놓고 은미는 뒤집힌 차량으로 달려갔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차량의 앞유리가 산산조각 나 있었고 운전석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운전석 창문은 깨져 있었지만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어 구조는 불가능해 보였다. 은미는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다. 그곳의 창문도 박살나 있었고 그 틈으로 남자의 상체가 축 늘어져 있었다. 그의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다. 은미는 외쳤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남자는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맥박을 확인했다. 약하지만 맥박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가방을 뒤져 응급키트를 꺼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는 길이라 가니 응급처치 용품이 늘 가방에 들어있었다. 일단 출혈부터 막아야 했다. 그녀는 지혈대를 꺼내 능숙한 손길로 남자의 팔에 감았다. 남자의 머리 상처는 깊어 보였다. 그녀는 소독약을 뿌리고 거즈로 덮었다. 빗물이 끊임없이 상처를 적시려 했지만 은미는 자신의 몸으로 남자의 머리를 가려주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차량과 의식을 잃어가는 남자 사이에서 그녀는 오직 이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때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힘겹게 눈을 떴고 희미한 시야에 비에 젖은 채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은미의 모습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과 결연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남자의 입술이 빌칵 움직였다. 누구? 은미는 그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걱정 마세요. 제가 의사예요.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버티세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다. 아직 의사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말은 남자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고 은미는 그들에게 남자의 상태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머리 외상과 심한 출혈이 있습니다. 의식은 희미하지만 맥박은 확인됩니다. 지혈은 해두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보고에 구급대원들은 놀랐다. 그들은 즉시 남자를 구출하기 시작했고 은미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능숙함은 프로 의료인 못지않았다. 남자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은미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주저앉았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온몸이 젖었지만 그녀는 괜찮았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안도감이 추위와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비명을 지르며 자신을 말리던 사람들이 경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 대신 존경과 감탄이 가득했다. 은미는 그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녀는 영웅이 될 생각도, 보상을 바랄 생각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찌그러진 차량과 핏자국이 남겨졌다. 그리고 한 남자의 손에 꼭 쥐어져 있던 빗물에 젖은 지갑이 떨어져 있었다. 그 지갑 속에는 JC 그룹이라고 선명하게 박힌 검은색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명함에는 이강호 회장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은미는 그날 밤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숙제를 놨다. 그녀는 자신이 구한 남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한 명의 응급 환자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용감한 행동은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한 남자의 운명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강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깨끗한 흰색 천장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난밤의 일로 가득했다. 사고의 순간은 흐릿했지만 자신을 살리기 위해 쏟아지는 빗속으로 뛰어든 여자의 모습만은 선명하게 기억났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흔들림 없는 눈빛, 그리고 제가 의사예요 라고 말하던 단호한 목소리. 그녀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 순간의 그녀는 어떤 전문 의사보다도 믿음직스러웠다. 강호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비서 이현우를 향해 말했다. 그 여자? 찾았나? 현우는 서류철을 넘기며 보고했다. 네, 회장님. 이름은 은미, 대학교 의대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가족 관계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근처 카페에서 일하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은미, 그의 뇌리에는 그녀의 이름이 각인되었다.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례금을 전달하게. 얼마를 준비할까요? 넉넉하게 준비해 그녀가 가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정도로.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자리를 비웠다. 그는 강호가 이렇게까지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처음 보았다. 며칠 후 현우는 은미를 만났다. 그녀는 낡은 카페의 구석 테이블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였다. 이것은 강호 회장님께서 은미 씨께 전하는 사례금입니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은미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봉투에 손도 대지 않은 채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돌려보내주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생명에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현우는 당황했다. 강호가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격근히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은미 씨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성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 성의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분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전해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은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다. 만약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현우는 빈손으로 돌아와 강호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강호는 잠시 침묵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녀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 그렇다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일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직접 찾아가야겠군. 강호의 눈이 빛났다. 그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오히려 더 흥미를 느꼈다. 다음 날 오후, 강호는 현우와 함께 은미가 사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좁은 골목길과 허름한 건물들은 그의 화려한 삶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였다. 강호는 낡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은미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호 회장님. 강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군. 당신의 도움 덕분에 이 정도로 회복할 수 있었어. 은미는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좁고 소박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었다.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전공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해부학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시간을 줄게. 강호는 그녀의 얼굴에 서린 복잡한 감정을 읽고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결정이야. 충분히 고민하고 연락해줘. 하지만 기억해.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는 나를 향한 공격뿐만 아니라 나를 도운 당신을 향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당신이 안전해지려면 당신은 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에. 그의 말은 충고가 아닌 경고였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행동이 의도치 않게 그녀의 삶을 위험에 빠뜨렸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은미는 자신의 단순한 선의가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그녀를 끌어들였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구조자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인 목표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강호가 떠난 후 은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 강호의 명함이 놓여 있었다. JC그룹 이강호 회장. 그녀의 손에 든 종이 한 장이 그녀가 살고 있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거대한 권력과 위험의 세계로 통하는 초대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위험에 홀로 맞설 것인가? 은미의 삶은 한순간에 폭풍우 속으로 휘말렸다. 그녀는 강호의 제안에 대해 밤낮으로 고민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터넷과 신문 기사를 통해 강호와 그의 기업, JC그룹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기업의 명성과 함께 내부의 치열한 권력 다툼에 대한 소문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호의 숙부이자 부회장인 김태준이 있었다. 언론에서는 그의 노련함과 야심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지만 강호의 사고 이후 그가 보인 수상한 행보는 음모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웠다. 며칠 후 은미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호가 말한 것처럼 그녀의 선의가 그녀를 거대한 권력투쟁의 한복판으로 내몰았다. 이제는 도망치는 것보다 맞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강호에게 연락했다. 회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강호는 은미의 결정에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그녀의 강인함과 판단력을 꿰뚫 잃어보고 있었다. 좋은 결정이야. 하지만 명심해. 이제부터 당신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질 거야. 우리는 계약에 서명하고 당신은 나의 약혼녀로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게 될 거야.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나. 은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학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래입니다. 제게 주어질 임무는 무엇입니까? 강호는 그녀의 당당함에 미소 지었다. 당신이 나의 약혼녀로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야. 내 곁에 있어주는 것.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면 돼. 학업 지원은 물론 당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거야. 그의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었다. 은미는 그가 단순한 거래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에 대한 존경이자 어쩌면 그녀를 향한 신뢰의 표현일 수도 있었다. 계약 서명식이 열리던 날, 은미는 난생 처음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그러나 낯선 복장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서명식장에는 JC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마치 그녀를 평가하고 조롱하려는 듯 날카로웠다. 특히 김태준 부회장은 은미를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게 그 유명한 은인이신가? 소문에 듣던 대로 아주 소박한 아가씨로군. 태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은미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이은미라고 합니다. 소박한 것에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준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잠시 당황했다. 당돌하군. 하지만 이 바닥은 소박함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지. 혹시 이 자리에 앉게 된 대가가 얼마인지 알아? 네가 평생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 오고 갔을 텐데. 그의 말은 모두에게 들릴 만큼 충분히 컸고 주변 임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강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하지만 은미는 강호가 나서기도 전에 태준에게 되받아쳤다. 부회장님, 사람의 목숨에는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제게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녀의 말은 서명식장 전체를 정적으로 만들었다. 태준은 그녀의 대담함에 분노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무례한 발언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이를 갈며 강호에게 속삭였다. 자네는 쓸데없는 인연을 만들었어. 저런 하찮은 것을 끌어들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텐데. 강호는 태준의 말을 무시하고 은미의 손을 잡았다. 서명하자, 은미 씨. 서명이 끝난 후 은미는 공식적으로 강호의 약혼녀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JC그룹의 권력투쟁 한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태준은 은미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그녀가 단지 돈 때문에 강호에게 매달리는 가식적인 존재라고 비난하며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사람을 붙였다. 그녀가 다니는 학교, 그녀의 아르바이트 장소, 그녀의 인간관계까지 모든 것이 그의 감시망에 들어갔다. 며칠 뒤 은미가 다니는 의과대학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녀가 갑자기 값비싼 옷을 입고 다니고 부유한 남자에게 매달려 산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악의적으로 부풀려져 그녀를 향한 질투와 멸시로 변질되었다. 학교 커뮤니티에는 그녀를 비방하는 글들이 쏟아졌고 일부 학생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은미는 소문을 들었지만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가 강호의 손을 잡은 순간부터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수업에 집중했고 소문에 대해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들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히려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소문이 사그라들지 않자 태준은 다음 수를 두었다. 그는 한 기자를 매수해 은미의 과거, 아르바이트 경력과 그녀의 가난한 배경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그녀가 강호에게 접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고 현장에 나타났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가난한 여학생, 재벌 회장에게 의도적 접근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강호는 기사를 보자마자 격분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는 태준에게 전화를 걸어 맹렬하게 항의했다. 무슨 짓이라니 자네 약혼녀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해주고 있는 것뿐이네. 진실을 알 권리는 국민에게 있지 않나. 태준은 비웃었다. 당신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모를 줄 알아. 증거 있나? 나는 그저 자네가 어떤 여자를 만나는지 궁금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은미 양이 꽤나 흥미로운 과거를 가졌더군. 자네는 그런 것까지 감당할 수 있겠나? 태준의 말은 강호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었다. 그는 은미가 자신 때문에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그는 은미에게 전화했다. 미안하네. 내가? 회장님, 괜찮습니다. 은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부회장님이 저를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제가 흔들리기를 바랄 뿐이니까요. 은미의 침착함은 강호의 분노를 진정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함과 강인함은 태준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태준은 은미가 그저 돈에 눈이 먼 허영심, 강한 여자일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고 있었다. 강호는 은미의 말을 듣고 결심했다. 더 이상 태준의 도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는 태준이 은미의 배경을 이용해 자신을 흔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호는 은미에게 말했다. 좋아. 그럼 우리 그들의 예상을 깨주도록 하지. 그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향해 있는 지금이 기회야. 강호는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은미와 함께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은 강호가 기사에 대해 해명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강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약혼녀인 이은미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저를 구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녀의 용기와 이타심은 제가 만나본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합니다. 강호는 은미의 가난한 배경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힘들었던 삶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꿈을 놓지 않는 그녀의 강인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의사가 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의 꿈과 삶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가진 순수함과 강인함이 JC그룹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 믿습니다. 강호는 은미를 향해 몸을 돌렸다. 은미 씨, 당신이 나를 믿고 이 자리에 함께하려 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강호의 진솔한 발언에 기자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강호가 은미를 가식적으로 포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정면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은미는 강호의 눈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옳을 길을 선택했음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서로에게만 존재하는 세계처럼 깊게 얽혔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거래가 아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경으로 엮인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김태준은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분노에 휩싸였다. 강호와 은미가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그의 예상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은미의 가난한 배경과 단순한 학생 신분이 강호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강호는 오히려 그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은미의 용기와 순수함을 JC그룹의 새로운 가치로 포장해버렸다. 태주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패배를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끝이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말했다. 그 여자. 이은미의 주변을 덮어봐. 특히 그녀의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을. 한편 은미는 강호의 기자회견 이후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그녀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이전의 경멸과 조롱에서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존경으로 바뀌었다. 흑수저의 희망, 재벌 회장을 구한 천사 등 긍정적인 수식어가 그녀에게 따라붙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더욱 바빠졌다. 강호의 약혼녀라는 타이틀은 그녀에게 끝없는 공식 행사와 모임들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와 낯선 환경에 익숙해져야 했고 재벌가의 복잡한 예절과 규율을 익혀야만 했다. 첫 번째 공식 만찬. 은미는 강호와 함께 JC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만찬에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태주는 만찬의 중심에서 강호를 견제하고 있었다. 그는 은미를 향해 접근하며 비꼬았다. 이은미 양, 이런 자리는 처음이지 소박한 삶을 살던 당신이 이런 화려한 만찬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포크와 나이프는 제대로 쓸 줄 알아. 은미는 태준의 비아냥거림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부회장님, 저는 사람을 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포크와 나이프는 조금만 배우면 되지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지식은 평생을 배워도 부족합니다. 저에게는 제 전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태주는 다시 한번 할 말을 잃었다. 강호는 은미의 지혜로운 대답에 살짝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 선 은미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방패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현우에게 부탁해서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을 다시 찾아보도록 지시하겠어. 당신은 그날 현장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 있나
은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사고 당시의 모든 장면이 스틸컷처럼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사고 당시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기 직전 회장님의 차 앞에 흰색 승합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흰색 승합차를 피하려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습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저는 단순히 사고의 원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흰색 승합차의 움직임이 너무나 의도적이었습니다. 마치 회장님의 차량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흰색 승합차. 현우에게 당장 그 승합차의 정보를 추적하라고 지시하겠어. 이 정보는 태준에게 알려져서는 안 돼.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강호는 은미를 믿고 자신의 가장 큰 비밀을 공유했다. 그리고 은미는 강호의 신뢰에 보답하듯 자신의 통찰력과 직관으로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계약 관계를 다듬어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동반자가 되었다. 은미는 강호의 옆에서 그를 보호하고 강호는 은미의 뒤에서 그녀의 삶을 지지해 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태주는 은미를 허영심 가득한 단순한 여자로 오해했지만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 낳은 가장 강력한 적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전문성은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다. 이현우 비서는 강호의 지시를 받고 즉시 사고 당시의 모든 기록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고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분석했고 은미가 언급한 흰색 승합차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 차량의 번호판은 낡고 흐릿한 영상 속에서 식별이 불가능했다. 현우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JC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사고 당시의 모든 차량 통행 기록과 주변 상점들의 CCTV,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샅샅이 뒤졌다. 한편 은미는 자신의 학업과 강호의 약혼녀라는 두 가지 역할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강호의 도움으로 학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장비를 지원받았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녀의 의학적 지식은 강호의 세계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빛을 발했다. 한 번은 강호가 주최하는 의료기기 관련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태주는 한 신생 기업의 투자 유치를 막기 위해 그 기업의 의료기기가 가진 미미한 결함을 악의적으로 부각시키려 했다. 그 결함은 일반인이나 비전문가라면 알아차릴 수 없는 매우 사소한 것이었다. 이 기기는 환자의 심박수 측정에 0.5초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결함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태주는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발표했다. 그의 말을 들은 임원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신생기업의 대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투자 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때 은미가 강호의 옆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태주는 그녀를 비웃었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 이은미 양 혹시 의학적 지식은 부족한데 웬 오지랖인가? 은미는 그의 조롱을 무시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부회장님, 그 기기의 오차는 0.5초가 아니라 0.25초입니다. 그리고 그 오차는 기기의 설계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심박수 측정기는 심장의 전기 신호를 감지하여 박동을 계산하는데 미세한 신호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 정도의 오차는 인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기기들은 그보다 훨씬 큰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오히려 현존하는 기기 중 가장 정확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녀의 정확하고 전문적인 설명에 태주는 당황했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의 결함을 과장했을 뿐 그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다. 은미의 반박은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냈다. 강호는 은미의 말을 듣고 즉시 현우에게 자료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잠시 후 현우는 은미의 말이 정확함을 확인해 주었다.
태주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고 신생기업의 대표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강호는 그 자리에서 즉시 투자를 결정했고 은미의 명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그녀는 단순히 회장의 약혼녀가 아니라 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재원임이 증명되었다. 태주는 은미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적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가 보기에 은미는 명확한 약점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가족. 태주는 은미의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은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JC그룹의 차량이 일으킨 사고였다. 태주는 이 사실을 알고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 정보를 이용해 은미를 강호에게서 떼어놓을 계획을 세웠다. 은미가 아무리 강호와 가까워졌다 한들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 정보를 은미에게 흘려 그녀의 마음을 흔들고 강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을 심어주려 했다. 어느 날, 은미는 익명의 택배를 받았다. 그 안에는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들이 들어있었다. 기사들은 그녀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20년 전의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었다. 기사의 한쪽 구석에는 사고를 낸 차량은 JC그룹의 전무이사의 소유라는 작은 문구가 있었다. 은미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강호의 기업과 관련된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은미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강호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강호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접근했다면, 그가 자신의 죄책감으로 자신을 보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그녀는 강호에게 이 사실을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직접 그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준이 자신에게 이 정보를 보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태준의 또 다른 계략이었다. 그녀는 태준의 계략에 넘어가 강호와의 관계를 스스로 파멸시키지 않을 것이다. 강호는 은미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는 그를 피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솔직하고 편안하게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은미의 주변을 조사했고 그녀가 익명의 택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호는 태준의 비열한 수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은미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 그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강호는 은미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은미 씨,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숨긴 사실이 있어. 당신의 부모님 교통사고에 대한 것이야. 은미의 눈이 흔들렸다. 회장님, 알고 계셨군요. 미안해. 이 사실을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당신의 부모님을 죽게 한 차량은 당시 우리 그룹의 전무이사가 몰던 차량이었어. 그는 내 친척이었지만 당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증거를 조작하여 도주했지. 당시 나는 아직 어려서 그 사건을 바로잡을 힘이 없었어. 그 사건은 JC그룹의 칩으로 남았고 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아왔어. 강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나타났을 때 당신을 도우면서 동시에 죄책감을 덜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을 알아갈수록 나의 감정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어. 나는 당신의 용기와 순수함에 진심으로 반했고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어. 당신이 나를 구한 것은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야. 한 번은 내 생명을 구해주었고 다른 한 번은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지. 은미는 강호의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태준의 계략은 강호의 진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호의 기업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가진 고통과 죄책감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강호의 손을 잡았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이 저에게 이 사실을 숨긴 이유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의 죽음은 저에게 영원한 상처였지만 이제 저는 그 죽음의 진실을 알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회장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것입니다. 부회장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험에 통과할 것입니다. 강호는 은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돈과 죄책감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신뢰로 굳건해졌다. 태주는 그들의 관계를 파괴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말았다. 태준의 오만함은 그에게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안겨주었다. 그의 비열한 계략은 이제 그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김태준은 자신의 계략이 실패했음을 알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은미가 부모님의 사고 진실을 알게 되면 강호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러나 은미는 예상과 달리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강호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태주는 은미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치명적인 분노로 변했다. 그는 직접 은미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태주는 자신의 비밀 조직을 이용해 은미의 일상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녀가 가장 취약해지는 순간을 노렸다. 은미는 강호의 경호원들에게 보호받고 있었지만 태주는 그녀가 혼자 다니는 순간을 기어코 찾아냈다. 은미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한적한 골목길에서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였다. 그들의 표정은 냉혹했고 그녀를 향한 적의가 명백했다. 이은미 양, 잠깐 우리와 이야기 좀 하시죠? 한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은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말씀하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면서 이러는 건가? 김태준 부회장님께서 당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조용히 우리의 채 타면 당신에게도 해가 없을 겁니다. 은미는 비웃었다. 부회장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이런 하수인들을 보내실 줄은 몰랐군요. 저는 부회장님과 따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매우 바쁩니다. 그녀의 당돌한 태도에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 남자가 은미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은미는 반사적으로 남자의 팔을 비틀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연약했지만 의대 실습을 통해 배운 해부학적 지식은 그녀에게 정확한 급소를 공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남자는 고통에 신음하며 팔을 놓쳤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군. 힘으로 제압해 다른 남자들이 동시에 은미에게 달려들었다. 은미는 골목길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몸을 피하고 그들의 공격을 회피했다. 그녀는 주먹을 날리는 대신 그들의 관절을 노려 공격했다. 그들의 공격은 거칠었지만 은미의 방어는 치밀하고 효율적이었다. 그녀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러나 숫자의 열세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결국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붙잡혔다. 바로 그때 강호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은미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재빨리 그녀를 구출했다. 강호는 경호원들에게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다. 그는 은미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은미를 남자들로부터 보호했다. 강호는 은미의 손을 잡고 그녀를 채 태웠다. 강호의 품에 안긴 은미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강호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안도감이 몰려왔다.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강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은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회장님 덕분에. 강호는 그녀를 꽉 안았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아닙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부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미쳐가고 있어.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거야. 강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정면으로 맞서 싸울 거야. 그날 밤, 강호와 은미는 태준의 비열한 음모를 종식시키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 은미는 태준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이용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부회장님은 회장님의 유일한 약점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공격하면 회장님이 흔들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장님의 약점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슨 뜻이지? 강호가 물었다. 우리는 부회장님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돈과 권력입니다. 우리는 그가 모은 비자금을 추적하고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해야 합니다. 강호는 은미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맞아. 태주는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나를 제거하려 했지. 우리가 그가 숨긴 비자금의 출처를 찾아낸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을 거야. 강호와 은미는 이현우 비서와 함께 비자금 추적에 착수했다. 이현우는 태준의 모든 금융거래와 관련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태준은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숨겨놓았다. 그때 은미는 사고 현장에서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사고 당시 강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녹화된 음성 파일에 집중했다. 사고 당시 강호와 태준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은미는 그 대화 속에서 태준이 언급한 서류라는 단어에 주목했다. 내가 보낸 서류? 제대로 처리했나? 태준이 물었고 강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은미는 이 서류가 태준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데 사용한 핵심 자료일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강호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회장님, 부회장님은 비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직접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서류는 아마도 부회장님만이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주는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아. 그는 모든 중요한 정보를 직접 처리하곤 했지. 그의 서재에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하지만 태준의 서재는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고 있었다.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그때 은미는 태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이용할 방법을 떠올렸다. 부회장님은 회장님을 경계하지만 저를 얕잡아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부회장님의 경계심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회장님, 저를 이용하세요. 은미의 제안에 강호는 망설였다.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은미의 눈은 결연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강호는 은미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는 그녀를 믿고 태준의 서재에 침투할 계획을 세웠다. 은미는 이제 단순한 회장의 약혼녀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의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스파이가 되었다. 그녀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사랑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의 선봉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강호는 그녀의 용감한 행동을 지켜보며 그녀를 향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깊은 존경과 신뢰로 변했음을 느꼈다. 이현우 비서는 강호의 지시를 받고 태준의 서재에 침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태준의 서재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그의 동선을 파악했다. 하지만 태준의 보안 시스템은 JC그룹 내에서도 가장 완벽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다. 그때 은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이용한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부회장님은 매일 아침 혈압약을 복용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혈압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강호는 은미의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태준의 건강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어떻게 할 생각이지?
우리는 부회장님이 평소 복용하는 혈압약과 비슷한 모양의 가짜 약을 제조해야 합니다. 그 약에는 부회장님의 혈압을 일시적으로 높이는 성분을 아주 미량 첨가해야 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하면 부회장님은 병원으로 가야 할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서재에 침투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만약 부회장님이 약을 먹지 않는다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건강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은 그분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할 것입니다. 은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다. 강호는 그녀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의학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가짜 약을 제조하고 현우와 함께 태준의 약을 바꿔치기 할 계획을 세웠다.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태준은 자신의 혈압이 급격히 오르자 당황하며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그가 병원으로 향하는 사이 은미와 현우는 태준의 서재에 잠입했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을 뚫고 서재에 들어간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거대한 책장이었다. 태준이 비자금과 관련된 서류를 숨겼을 만한 곳은 오직 그 책장뿐이었다. 하지만 책장은 수많은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 현우가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그때 은미의 눈에 책장 한가운데 놓인 한 권의 책이 들어왔다. 그 책은 다른 책들과 달리 제목이 새겨져 있지 않은 낡은 양피지 책이었다. 은미는 직감적으로 그 책이 태준이 비자금 서류를 숨긴 곳임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책을 꺼냈다. 책의 표지를 열자. 그 안에는 정교하게 제작된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이건! 현우가 놀라 탄식했다. 어떻게 알았죠? 이 책은 다른 책들과 전혀 달라 보이지 않는데? 아닙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지문이 없습니다. 은미가 말했다. 태준 부회장님은 항상 장갑을 끼고 서류를 만지거나 혹은 서류를 만질 때마다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책들은 그의 손때가 묻어 있지만 이 책만은 깨끗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만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는 이 책을 통해 서류에 접근하고 다른 사람이 이 책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조작했을 것입니다. 은미의 날카로운 추리력에 현우는 혀를 내둘렀다.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금고는 열리지 않았고 태준이 병원에서 돌아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때 은미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다시 한번 발휘했다. 부회장님은 자신의 생일이나 가족의 생일 같은 평범한 숫자를 비밀번호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비밀번호는 아마도 그분의 성공과 관련된 숫자일 겁니다. 성공. 현우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네. 부회장님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날, 은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현우는 즉시 강호의 사고 날짜를 입력했다. 8294, 즉 8월 29일 오후 4시를 의미했다. 띠링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태준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비리와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 바로 강호의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었다. 은미와 현우는 모든 서류를 복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서재를 떠났다. 그들은 태준이 돌아오기 직전에 서재를 빠져나왔다. 태준은 서재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며칠 후 은미와 강호는 태준에게 직접 찾아갔다. 태준은 그들의 방문에 놀랐다. 그는 강호의 얼굴에 드리워진 차가운 분노와 은미의 눈에 담긴 결연함을 읽고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무슨 일인가? 태준이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강호는 태준의 얼굴에 비자금 서류를 던졌다. 서류들은 태준의 얼굴 위로 흩어졌다.
이게 뭔가? 자네가 나에게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는가? 태주는 분노에 떨었다. 부회장님, 이 서류들은 당신이 숨겨온 모든 비리와 불법 거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 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태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은 은미를 향했다. 네가. 그는 은미가 모든 것을 알아냈다는 것을 직감했다. 네, 제가 직접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들을 통해 당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권력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고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씌우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겁니다. 은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주는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이런 하찮은 계집이 내까짓게 감히 나를 모욕해. 나는 JC그룹의 부회장이야. 내가 없는 JC그룹은 존재할 수 없어. 당신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군요. 은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JC그룹은 당신 같은 탐욕스러운 사람 없이도 잘 돌아갈 겁니다. 오히려 더 투명하고 건강해질 겁니다. 태준의 오만함은 그의 파멸을 불러왔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강호와 은미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강호와 은미는 그를 조용히 제압했다. 태준의 몰락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강호는 확보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고 언론에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고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태준의 몰락과 함께 JC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강호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은미는 이제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학업에도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강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고백했다. 은미 씨, 당신은 나를 2번 살렸어. 한 번은 내 생명을 살렸고 다른 한 번은 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지. 나는 이제 당신 없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은미는 강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가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동반자임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김태준의 몰락은 JC그룹을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열을 만들었다. 강호는 태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단행했다. 그는 그동안 태준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임원들을 모두 교체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요직에 앉혔다. 이 과정에서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태준의 최측근이었던 황 이사. 그는 태준의 몰락 이후 강호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모든 정보를 제공했다. 강호는 그의 협조를 인정하고 그를 잠시 유임시켰다. 하지만 은미는 황 이사의 눈빛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의 충성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그의 눈빛은 기회주의적인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은미는 강호에게 자신의 우려를 조심스럽게 전했다. 회장님, 황 이사님을 너무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부회장님을 배신하고 회장님께 붙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권력의 그림자를 좇을 뿐입니다. 강호는 은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도 그의 충성을 전적으로 믿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태준의 비리를 밝히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야. 일단은 그의 유용성을 더 지켜보겠어. 강호의 결정에 은미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다. 그녀는 황 이사를 비밀리에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감시는 곧 예상치 못한 진실을 드러냈다. 어느 날 저녁, 은미는 황 이사가 한 작은 배에서 의문의 남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그들은 은밀하게 대화했고 황 이사는 남자에게 무언가가 담긴 USB를 건넸다. 은미는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태준의 최측근이었던 인물이었다.
그는 태준이 몰락한 후 호련히 자취를 감췄었다. 은미는 직감적으로 황 이사가 태준의 몰락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히 태준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태준의 모든 것을 강호에게 넘기면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다. 그는 태준의 자녀 세력을 규합하여 새로운 권력의 축을 만들고 있었다. 은미는 황 이사의 배신 사실을 강호에게 보고했다. 강호는 은미의 보고를 듣고 분노했다. 이런 뻔뻔한 녀석, 내가 그를 믿었다니. 그는 즉시 황 이사를 찾아가 그의 배신에 대해 추궁했다. 하지만 황 이사는 모든 것을 부인하며 발뺌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겁니까? 저를 모함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의 영의는 너무나도 완벽했고 강호는 증거가 부족해 그를 처단할 수 없었다. 강호는 은미의 말을 믿었지만 증거 없이는 황 이사를 제재할 수 없었다. 황 이사는 강호의 분노를 이용해 은미를 향한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회장님, 이은미 양이 회장님을 이간질하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녀가 회장님의 권력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의 말은 강호의 마음에 작은 상처를 남겼다. 강호는 은미를 믿었지만 황 이사의 교묘한 이간질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은미는 강호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다. 그녀는 강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강호에게 상처받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황 이사가 건넨 USB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현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현우는 황 이사의 통화 기록과 금융 거래를 추적했고 그가 USB를 건넨 남자가 태준의 비서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USB 안에는 태준이 강호의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사용했던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태준은 자신의 죄를 황 이사에게 덮어씌우려 했지만 황 이사는 그 증거들을 이용해 태준을 협박하고 있었다. 은미는 그 USB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직접 황 이사에게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황 이사에게 은밀하게 만날 것을 제안했다. 황 이사는 은미가 강호와 멀어지려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황 이사는 그녀를 한적한 곳으로 불러냈다. 이은미 양, 강호 회장님은 당신 같은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저와 손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제가 회장님을 제치고 회장이 되면 당신은 저의 안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은미는 황 이사의 오만한 제안에 미소 지었다. 황 이사님, 저는 당신 같은 야심가와 함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모함하려는 당신의 계획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황 이사는 은미의 말에 당황하며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너는? 당신이 태준 부회장님을 배신하고 회장님께 붙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태준 부회장님의 몰락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USB 안에는 당신의 죄를 증명할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은미의 말에 황 이사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은미를 위협하려 했지만 은미는 한 발 앞서 강호에게 연락하여 모든 상황을 보고했다. 강호는 이미 현우와 함께 황 이사가 만나는 장소를 감시하고 있었다. 강호는 경호원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향했다. 황 이사는 강호가 나타나자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이 은미에게 노출되었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이 여자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뺌하려 했지만 강호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황 이사, 당신이 태준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당신이 나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 당신의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어. 강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황 이사는 절망에 휩싸였다. 그는 은미를 향해 달려들며 외쳤다. 이런 계집니가 나의 모든 것을 망쳤어. 은미는 황 이사의 공격을 피하고 그를 제압했다. 그녀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을 이용해 그의 관절을 공격했고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쓰러졌다. 강호는 황 이사를 체포하고 그가 숨긴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황 이사의 몰락은 태준의 자녀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다.
황 이사의 배신과 은미의 활약으로 강호는 JC그룹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게 되었다. 그는 은미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해. 잠시나마 당신을 의심했어. 당신의 직감을 믿지 못했어. 당신은 정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은미는 강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강호는 은미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좇지 않았다. 그는 오직 은미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었다. 그는 은미에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청혼했다. 이번에는 어떤 거래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사랑과 존경, 그리고 영원한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은미는 강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모든 오해와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서로를 성장시킨 위대한 이야기였다. 황 이사의 배신이 드러나고 그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자 JC그룹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다. 강호는 은미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사하며 그녀에게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 그는 은미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말했다. 은미 씨,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치세요. 강호는 은미를 위해 JC그룹의 재단을 통해 의학 연구를 지원하고 그녀의 학업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은미는 강호의 배려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 있었다. 바로 김태준 부회장. 태준은 검찰에 구속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강호에게 뒤집어 씌우고 언론을 조작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모든 것은 이강호 회장의 음모다. 그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의 주장은 대중을 혼란에 빠뜨렸다. 여론은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고 강호와 은미는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은미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녀는 태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명예와 권력임을 알았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이었다. 은미는 태준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잠시 갇혀있는 구치소를 찾아갔다. 태준은 은미의 방문에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다. 이런 하찮은 계집이 여기까지 찾아올 줄이야? 이제 와서 내게 자비를 구하려는 건가? 은미는 그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께 자비를 구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께 진실을 보여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진실 네가 무슨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지? 너는 그저 돈에 눈이 멀어 내 조카에게 붙어 다니는 허수아비일 뿐이야. 태준이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저는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은미는 조용히 말했다. 태준은 은미의 말에 흥미를 느꼈다. 잃어버린 진실 그것이 무엇이냐? 은미는 조용히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 영상은 강호의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이었다. 영상에는 태준이 강호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보낸 서류 제대로 처리했나? 라고 묻는 음성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리는 강호의 차량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태준의 비열한 웃음소리까지 녹화되어 있었다. 태준은 그 영상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이 강호를 제거하기 위해 저질렀던 모든 음모가 녹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다. 이것은 당신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 증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날 사고 현장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은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거운 공의가 담겨 있었다.
태주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무너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그는 은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절망이 담겨 있었다. 은미는 태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회장님과의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과 오만함과의 싸움에서 진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의 죄를 인정하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은미의 말은 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는 권력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고 탐욕을 위해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결심했다. 태준의 자백으로 모든 오해와 진실은 명백해졌다. 그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JC그룹은 모든 혼란을 종식시키고 다시 한번 평화를 되찾았다. 태준의 몰락 이후 강호는 JC그룹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은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의사가 되었다. 그녀는 강호의 재단과 함께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의료 봉사 활동을 펼쳤다. 어느 날 강호는 은미에게 다시 한번 청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미 씨, 처음에는 당신에게 빚을 갚기 위해 당신을 나의 곁에 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나의 아내가 되어 주겠습니까? 은미는 강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회장님, 처음부터 저는 당신의 빚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생명을 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저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서로를 성장시킨 위대한 이야기였다. 가난한 여학생과 재벌 회장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변화시키고 서로의 운명을 완성시킨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결혼식은 조용하고 소박하게 진행되었다. 강호는 화려한 호텔 대신 그들이 처음 만났던 병원 옆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으로는 JC그룹의 핵심 임원들과 은미의 친구들, 그리고 그들을 응원하는 소수의 지인들만이 참석했다. 강호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은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마치 꿈만 같았다. 가난한 학생이 재벌 총수와 결혼하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강호는 은미를 데리고 자신의 서재로 갔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처음에는 계약 결혼을 위한 서명식장이었고 그 다음에는 태준의 음모를 파헤치는 비밀 작전실이었으며 이제는 그들의 사랑이 완성된 공간이 되었다. 은미 씨, 당신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강호가 말했다. 은미는 강호가 내민 작은 상자를 바라보았다. 상자 안에는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이건? 이 목걸이는 우리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목걸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강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은미는 목걸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당신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오직 권력과 명예만을 쫓으며 살았지.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가르쳐 주었어. 나는 당신 덕분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 은미는 강호의 품에 안겼다. 회장님, 저에게도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오직 제 꿈만을 쫓아 살았지만 당신은 제게 꿈보다 더 큰 사랑과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거대한 의미를 가졌다. 강호는 은미의 순수함과 지혜를 JC그룹의 새로운 가치로 삼았다. 그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켰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일에 전념했다. 은미는 강호의 재단과 함께 의학 연구를 지원하고 의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몇 년 후 그들은 서로 닮은 딸과 아들을 낳았다. 강호는 더 이상 차가운 재벌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따뜻한 남편이자 다정한 아버지였다. 은미는 성공한 의사이자 존경받는 아내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태주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감옥에 갇혔다. 그는 감옥에서 은미와 강호의 행복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분노했지만 이내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반성하며 남은 삶을 회개하며 보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책의 제목은 운명을 바꾼 만남.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랑은 가장 강한 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은미와 강호의 삶은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영원히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가난한 여학생과 재벌 총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구원하고 서로의 운명을 완성시킨 위대한 사랑의 시작이었다.